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7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69% 하락했습니다. 양증시가 금요일에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는 2400선을 또 아슬아슬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해외 증시는 나스닥 2% 가까이 반등하면서 분위기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이제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 밤에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금요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인플레 둔화라서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목표치인 2%까지 물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계속 애매한 이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적 기조가 달성되었는지 자신하지 못하고 필요시 주저없이 추가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고 그 하루 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저렇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국채 금리 시장부터 보게 되면 또 한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4.64%로 국채 금리가 또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잠깐 이렇게 뚝 떨어져서 4.5%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한번 이 4.6%대를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하게 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 증가가 계속해서 우려된다. 그래서 미국 고유 강점이 더 이상 이를 상쇄하지 못한다. 그래서 3대 국제 신평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부정적이라는 것은 여차하면 등급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미국의 이 신용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안을 계속 늘리면서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기준금리까지 이제 계속 올려버리니까 시장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몇 주 뒤에 있을 또 이제 미국의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언의 압박 차원에서 무디스가 이렇게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한 것 같은데 이 국채에 대한 발행 수를 조금은 이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국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채라는 것은 국가의 이제 이 신용도를 가지고 채권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매입한 자들은 이자를 받으면서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는 그 채권을 사가면서 채권을 팔으면서 얻은 그 비용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국채 발행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대한 저런 국채 시장의 안정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줄긴 하겠지만 예산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이 예산이 풀지 않으면 그 어려운 기업들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딜레마 상황이다.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가가 공급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죠? 이 비용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삶이 이제 팍팍해지고 이렇게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시장의 또 유동성을 푸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 지금 시간이 이 예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서 좀 주식이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뭐 상승 하락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슈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증시의 반등 하락에 너무 지금은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증시 반등은 결국에는 올 텐데 그게 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410포인트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올라갔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좀 많이 하루 만에 상환을 해서 이렇게 끝낸 것 같고요. 그 뒤로는 크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410포인트로 올렸던 거 또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11월 2일부터는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이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 계속 이탈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좀 디스카운트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시작한 건지 이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뭐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별하게 다른 투자자들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7% 정도 하락했고 800포인트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올랐던 거 대부분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투자 수급도 지금은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때 나왔던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가 지금 또 이제 서서히 빠지면서 진행 중이고요. 일종의 그냥 하루 만에 빠르게 쇼커버링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매수 없이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이제 쭉쭉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증시가 공매도 금지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다가올 이벤트가 미국의 이제 CPI 지표 발표가 곧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예산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산을 이제 원래 줄이면서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국채 금리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기준금리도 이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였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변수에 대해서 좀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는 이제 저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가 빨리 와서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2원 정도 올라서 132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점 찍고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런 불확실성이 또 한번 환율을 올라가게 만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급락을 한번 쭉 하고 나서 서서히 또 횡보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뭐 다행히 1340원 정도 우리가 평소에 계속 저항점이라고 체크를 했던 그 최고점을 넘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정된 방향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으나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고환율, 고금리가 아주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던 적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처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시기가 빨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과는 다른 시장이 또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인데요. 지금은 그 레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저런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계속 이제 양립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면서 올해 11월 달 시장을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70원 하락해서 1.9% 하락했고요. 13,8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코스피 내리면서 하락을 했고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고 그죠? 20원 정도 반등했지만 크게 의미 없는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고 나머지 종목들 웬만한 관련 종목들 다 하락을 한 그런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오르고 내리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어야 전반적인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올랐던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바닥을 갱신하면서 떨어지는 그 패턴 자체는 좀 이제 멎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지금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이 언제 반등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는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줄어들면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신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업과 이제 그런 특히 R&D성의 그런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이 아이다호주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신사업에 대한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SMR도 이제 당장 지금 상용화되어서 엄청나게 이제 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유망한 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뭐 만약에 민주당, 공화당 중에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SMR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할 예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한번 미국 내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프로젝트가 단가가 좀 높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좀 밀어주었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아이다호주라는 곳에서 전력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이제 전력 수요가 높은 쪽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게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쪽은 이미 SMR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과 유럽, 한국, 뭐 일본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또 저 실마리를 풀어나갈지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주가에 대한 하락은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프로젝트 무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증시 따라서 그냥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냥 공매도 금지 때 나왔던 그 상승이 지금 이제 반납이 되면서 대부분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도 사실 큰 반등 없이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미국의 그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금리가 이제 정말 이제 동결이 되고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 미국의 FOMC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고 볼 때까지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기까지는 어려운, 지겨운 이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 종목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모든 주식시장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특이한 것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그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 비트코인이 이제 정식 화폐로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도 지금 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증시에는 사실 이 금액이 분산되는 것이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거래량도 부족하고 좀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오히려 빠지는 상황은 조금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기도 결국에는 넘어갔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13,000원, 12,000원, 11,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주식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는 17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3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4만 3천 주, 보험 2만 1천 주, 투신 2만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8만 주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11월 6일부터 해서 한 4일 정도 옵션 만기까지 바짝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가 이제 옵션 만기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한 70만 주 가까이를 하루 만에 뱉었습니다. 그러나 뭐 금요일에 들어서는 매도를 이어가긴 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쯤 해서 이 수급이 반전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물량을 매수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이 매도 물량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6.5% 정도로 지분이 잡혀 있는데 아마 이 6.5%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 집계를 하면은 그리 크게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지금 11월 6일부터 해서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분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주요 공매도 보유자, 그죠? 대량 공매도 보유자가 모간서울인데 모간서울에 대한 매수 매도가 뭐 딱히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한증권을 통해서 매수가 지금 24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매수 창구로 이 1위가 찍혔는데 아마 저쪽으로 모간서울에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지금 뭐 우리 예상처럼 팍팍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1거래는 확실히 이제 금지 이후에는 거의 뭐 0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공매도 잔고가 11월 7일까지 조금 늘었다가 다시 11월 8일 1320만 주 정도로 살짝 줄었습니다. 그래서 9일 10일 때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많은 공매도 보유가 모간서울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모간서울이 언제 공매도 상환을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36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은 5만 주 정도, 전날도 44만 주, 체결이 27만 주 되면서 지금 뭐 11월 8일부터는 대차 잔고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사실 크게 줄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전도 2,800만 주, 2,900만 주 막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 공매도 잔고는 당연히 크게 뭐 변화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은 13만 주, 14만 주 매수해서 18만 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16만 7천 주, 당일도 18만 8천 주 해가지고 보유율이 12.9%로 진행이 되었고요. 한 12.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한 0.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모간서울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간서울 이외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물량을 좀 채워주고 있는데요.
모관서울도 언제 이 상환을 할지, 보통 이제 그 모관서울이 상환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그때까지 상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이클에 맞춰서 11월 말, 그죠?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마지막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 MSCI 리밸런싱이라는 그런 이벤트 혹은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에 이렇게 쉽게 주가를 공매도 상환하면서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지금 이때부터 이제 좀 끊어지면서 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한 4, 5일 만에 또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공매도가 또 상환되면서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뭐 다 확인을 했고요. 전일에 이제 거래원문을 보시면 신영증권, SK증권 뭐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그 창구였죠. 그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반대로 매수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수급은 어떤 수급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반대의 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수급이 지금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KB증권도 그렇고요. 일단은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신한증권은 뭐 저쪽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주로 이제 매수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최근 10일 동안 65만 주, 그 다음에 신한증권이 43만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 두 창구를 통해서 많이 매수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2.09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높았던 가격대에서 지금 떨어졌는데요. 스펙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저런 첫 프로젝트에 대한 무산도 있었고요. 저 이슈에 대해서 이미 이때 좀 파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 보고서를 통해서 그 공매도를 때려서 아주 공매도 세력들이 큰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뉴스케일 파워가 이대로 뭐 망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기간에는 뭐 반등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많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주, 그죠? 최고 주주는 크게 뭐 지금 타격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르가 그 기업인데요. 플로르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1.7달러 올라가지고 5.1% 올라서 금요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저렇게 이제 무산이 되고 저렇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뉴스케일 파워의 최대 주주인 플로르는 크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이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2020년부터 계속 올라왔다. 네. 그래서 이 원자력 테마 관련 기업들은 다 미국 주식들은 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그 평가는 제때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치를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권의 그런 치열한 싸움, 원자력이 약간 공공의 적인 듯한 그런 뉘앙스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퍼져 있죠. 근데 사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가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이제 좀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브룩필드가 이제 재생에너지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 원자력 기업의 웨스팅하우스를 또 이제 인수를 확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내부적인 그런 갈등,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국제적인 갈등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원자력에 대한 가치를 좀 낮추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블루필드가 카메코와 함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이제 약속을 했었고 이번에 확실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와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미국 종합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사 전력회사를 인수를 완료를 했다. 그래서 금액은 총 10조이고요. 브룩필드와 카메코와 함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 없는 미래를 위해서 힘쓸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좀 이제 모순적인 움직임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절반 정도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리고 안전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지가 우리의 과제이지, 그것을 아예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드디어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를 견제했던 것도 웨스팅하우스의 몸값 불리기였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소송 스탠스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견제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매출 파이를 이제 넓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 합의가 언제 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항소에 대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은 하나씩 한 단계씩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수원도 한국소출입은행과 1조 원 규모의 원전 공급망 안전성 강화 금융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제는 이런 금융이 많이 들어가겠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전부 다 그 원자력 발전을 매수한 국가가 다 이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대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은행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좀 금융 동맹을 맺고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1조 규모의 공급망, 그죠? 금융 협약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도 이제 그 관련해서 많은 이 은행들과 그런 금융권에서 좀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이쪽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했던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모델이 지금 이제 이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인증제도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5% 이상인 그런 세계 인류 상품과 7년 이내 세계 인류 상품 진입이 가능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선정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상풍력 발전기 사업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에 두산에너빌리티 모델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제주 한림 해상풍력도 있고, 전라남도 영광 쪽에 그 야월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8메가와트급 이 터빈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단지에서도 계속 이제 검토가 될 거고요. 이 8메가와트급은 부품이 국산화율이 70%에 이르는 만큼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국내 풍력 생태계에 일감이 확산될 수 있게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국산화율인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런 국산화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사실 크게 이 일감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국산화라는 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큰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리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가스터빈 국산화 이후에 암모니아 혼소라든지 수소 혼소 이 부분도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에 기여할 그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실증 세션에서 암모니아 그 다음에 미분탄 그 혼소 버너 개발 관련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9월에 암모니아 30% 온소가 가능한 버너 성능 시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온소 발전 분야에 뛰어든 해외 경쟁사보다 10% 정도 앞선다라고 하고요. 이 암모니아라는 것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운반할 때 이 암모니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를 바로 발전소에 공급을 해서 이렇게 증기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2027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USC 신보령 발전소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소도 할 수 있고 가스터빈도 이제 국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소 발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수소 발전에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트워크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점적인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역량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뭐 가스터빈, 저렇게 원자력 발전, SMR 요게 이렇게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미래적으로 그리고 가치가 많죠. 근데 지금 당장 실적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인 소식이 나왔으면 했는데요. 지금 저런 경기 상황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성, 전 세계의 그런 금융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하는 그런 이 분야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뭐 전기차도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해가지고 전기차 그런 공장을 무기한 연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만이 아니고 그 관련된 신사업 관련된 기업들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기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러고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자리를 잡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분석을 하고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